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 민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는 해설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월 학력평가 정도가 되면 사실 수능 직전에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는 물에 올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부분이 아직도 많이 취약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뒤에 출발한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과목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 공부하느라고 이제 좀 약간 시간을 많이 썼다가 이제 2학기 들어와서 또 9월 모의평가 보니까 또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금 시작하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씩 구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번 시간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펴시고 생각 함께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고지도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조금 이전에 나왔던 방식에서 약간 응용 변형된 것 같은 요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던 적은 선생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차피 yes or no의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아주 새로울 건 없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까? 예래요. 둘 다. 요게 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점선은 아니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선은 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점선은 또 아니오죠. 그러면 어차피 지도의 위쪽이 북쪽인 두 장의 고지도예요. 한번 볼게요. 이거 지도의 위쪽이 북쪽 맞죠? 이거 지도의 위쪽이 북쪽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세 장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있으나 마나한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둘 다 중화사상이 없대요. 자, 이 중에서 중화사상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거 있습니다. 가운데 중국이 딱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 조선, 일본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중화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두 장의 지도에서는요 모두 중화사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구 구체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까? 남아있는 이 두 장의 지도 어차피 여기서 중화사상인 거를 빼고 나니까 두 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제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구 구체설을 둘 다 바탕으로 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공 모양의 구를 평면에 나타내려다 보니까 원뿔 투영법이라는 것을 썼었죠. 그 다음 이거는요. 공 모양의 지구를 평면으로 펴는 데 있어서 얘는 지구를 반쪽 잘라서 전면과 후면을 각각 한 장씩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얘도 지구가 공 모양이다. 얘도 지구가 공 모양이다. 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맞고. 그 다음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닌 것과 맞는 것으로 나눠져 있죠. 아메리카 대륙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뭐다? 바로 기역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디귿 지구 전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요거는 천하도 이게 지구 전후도라는 거. 답은 그러면 기역 디귿 2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맞다 아니다 요것만 잘 보시고 밑에 있는 거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찾아 나가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수행평가 자료 일부분이다. A에서 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여기 보니까 A가 뉴질랜드 북섬 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화산인데요. 요 산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요거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루아페후 화산입니다. 루아페후. 자, 어쨌든 화산의 이 정상 부분인데 요게 보니까 약간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정도의 모양은 점성이 작은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 순상 화산입니까? 자, 순상 화산 정도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돼야지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순상에
모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어때요? 밑에가 어땠든지 간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거는 순상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건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여러 차례 이렇게 계속 분출을 하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간 성층화산이다. 요렇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순상은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B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육지와 분리된 C스택이다. 자, 요런 걸 뭐라고 하나요? C스택이라고 하죠. 자, 원래라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그쵸? 그런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많이 깎여 나가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남아 있는 바위로 돼 있는 섬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C스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파도, 즉 파랑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육지와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C스택이다라는 거고 요거 12사도 바위로도 알려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바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뉴질랜드 남섬의 남서부에서는요. 자, 여기 뭐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피오르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피오르. 피오르가 발달돼 있다라는 얘기는 뭐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빙하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아주 뾰족한 산봉우리 이건 뭐가 되겠다? 바로 호른이 되겠다라는 거죠. 호른.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 이게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물이 촥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요 밑에 보세요.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배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오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오르. 자, 그러면 피오르도 결국은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커다란 빙식곡이었는데 그 옆에 높은 곳에 이렇게 걸려있는, 즉 매달려 있는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현곡이라고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게 빙하로 안 덮여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와서 낙차가 심한 곳에서는 폭포로 촥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현곡의 폭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귿으로 한번 가볼까요? C는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호른이다. 맞죠? 사방팔방에 있던 이런 빙하들이 각기 이 옆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면서 뾰족한 산봉우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융빙수에 의해 퇴적된 에스커이다. 이건 현곡입니다. 현곡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본류빙식곡에 걸린 지류빙식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빙하도 본류와 지류 이런 것들로 나눠볼 수 있는 것처럼 커다란 빙하에다가 이렇게 깎여나간 커다란 빙식곡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빙하에 의해서 깎여나간 자그마한 빙식곡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본류, 이걸 지류라고 했을 때 지류 빙식곡은 조그만 빙하가 팠으니까 깊이 있게 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랗게 깊이 있게 파들어가진 이 본류 빙식곡 옆에 걸려있는 지류빙식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융빙수에 의해서 퇴적된 구불구불 물 흐르는 모양으로 쌓여있는 제방 모양의 퇴적지형. 이거를 에스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 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골라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이게 순상의 모양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답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 뭐 진짜 여러 가지 내용 완전 다 짬뽕 문제이죠. 자, 두 국가의 지리 정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도의 위도 경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이걸 활용하면 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진짜 모르겠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활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치만 이 정도면 상당히 저위도에 있죠. 그리고 120도 정도 되면 상하이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 정도이거든요. 자, 여기서는요 27도 북이니까 그냥 뭐 저위도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중위도에 가깝게 붙어 있는 그 정도일 거고
85도 동경이면은 얘보다는 훨씬 더 서쪽으로 가야 되는 어떤 지역일 겁니다. 자, 독특한 교통수단. 미군이 쓰던 군용차를 개조해 만든 지프니. 미군의 군용차가 그 나라에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은 미군이 들어왔던 적이 있다. 즉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다. 좀 더 나가면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는요. 자전거에 좌석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클 릭샤라고 있습니다. 쌤도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보겠지만 네팔인데 쌤은 이제 네팔 옆에 있는 인도를 여행 간 적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 요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인력거처럼 생겼어요. 우리도 뭐 예전에 그런 소설 속에 인력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이 직접 자전거를 밟아가지고 뒤에 두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을 사이클 릭샤라고 하고,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게 오토바이 릭샤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토바이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내가 발로 밟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릭샤를 운행하시는 분은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통통하신 분들이 많고, 사이클 릭샤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빼빼 마르고 정말 새카맣게 그을려 있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이게 더운 날씨에 체력 소모가 심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인도나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고요. 네팔 쪽에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주요 여행 지역. 이게 사실 큰 힌트죠. 여기 마닐라가 나와 있고요. 카트만두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일 메인 힌트로 준 겁니다. 왜냐면 다른 것만 봐서 약간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닐라가 주요 여행 지역으로 들어와 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어느 나라입니까? 필리핀이죠. 필리핀의 수도는 마닐라. 그 다음에 보홀이라고 있는데 이게 카르스트 지형인 원뿔 모양의 초콜릿 언덕이 있대요. 초콜릿 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초콜릿은 네모나게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진을 보면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탑 카르스트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렇게 무뎌진 완만한 이 정도의 언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초콜릿 힐이라고 이름 붙여졌을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여기 요렇게 이렇게 태그 붙어 있는, 요렇게 들고 다니는 그거 초콜릿 아시죠? 딱 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원뿔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코크핏 카르스트. 시험에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크핏 카르스트라고 하는데 탑 카르스트보다는 조금 완만한 정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완만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산처럼 보이는 거,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크핏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비행기 같은 거 타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비행기가. 네. 요 앞부분, 조종석 있는 요 앞부분을 코크핏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코크핏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쑥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코크핏 카르스트라고 합니다. 탑 카르스트의 약간 무딘 버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카트만두가 있죠. 카트만두는 어느 나라의 수도? 네팔의 수도이고요. 자, 포카라.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이른 호수가 있다. 어쨌든 히말라야 산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카트만두도 있고 하니까 네팔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마저도 나 이 나라의 수도 잘 몰랐는데, 그러면 사실 지도에 가서 이걸 대략 그려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추천 여행 기간, 이건 왜 나왔냐? 여기는 워낙 더운 쪽이다 보니까 우리의 늦가을과 그 다음에 겨울과 봄 정도에 해당하는 그 날씨가 제일 좋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팔한테는요 9월에서 11월이 좋더라. 왜냐면 얘는 그래도 저위도 중에서는 중위도로 상당히 가깝게 와 있기 때문에 너무 겨울은 좀 추울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가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저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연중 무슨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회원국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 말해볼 수 있죠, 이제. 자, 우리 저 위에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5개. 그 다음 그 아랫동네 뭐가 있나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팔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얘는 남부아시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크리스트교 신자의 비율이 높다. 자, 여기는 대다수가 크리스트교죠. 거의 95% 정도. 그렇지만 네팔은 80% 이상 정도가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가는 나보다 그리스도교 신자의 비율이 높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지열 발전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자, 필리핀은 지열 발전 상위권 국가에 이름을 올리는 국가이죠. 그렇죠?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미국 있었고,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멕시코, 그 다음 뭐 뉴질랜드, 일본,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나왔었습니다. 자료 봤던 것들 다 기억나시죠? 자, 네팔은 지열 발전이 있냐 없냐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대지형적인 지식만 잘 적용을 해보셔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있는 쪽은요, 판과 판이 부딪히는 경계 부위이긴 하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땅속에 뭐 마그마가 막 끌어 넘치고 뭐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열 발전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기출문제 풀다 보면 그런 문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팔에서는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발전으로 한다. 그 문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팔은 대부분 수력 발전합니다. 수력 발전. 히말라야 산맥에서 눈 녹은 물이 절절절절절절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필리핀은 여러 가지 발전을 하겠지만 그 중에 이제 지열 발전도 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 기억은 속성 정보, 니은은 공간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어느 장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이걸 무슨 정보라고 해요? 공간 정보라고 하죠. 그다음 그 지역의 독특한 특징, 속해 있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속성 정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연결했죠. 답은 그래서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했지만 답을 찾아 나가기는 어렵지 않았고. 자, 그다음 4번 문제 볼까요? 갑자기 이제 테니스가 나왔습니다. 테니스의 4대 메이저 대회. 자, 이걸 알면 더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걸 모르겠죠. 그렇죠? 선생님도 이거 하면서 제대로 좀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자, 4대 메이저 대회. 일단 문제풀이와는 완전히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알고 나면 괜찮으니까 소개는 해드릴게요. 일단은 윈블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윈블던. 자, 윈블던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오픈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 오픈이 있고요. 이건 미국이죠. 그 다음에 호주 오픈이 있습니다. 자, 각각 열리는 데가 어디냐면요. 윈블던은 런던이고요. 그 다음 프랑스는 파리고요. US는 뉴욕이고요. 그 다음에 호주는 멜버른 쪽입니다. 선생님 이거 모르고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나요? 네, 이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하나도 몰라도 다 풀 수 있도록 힌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면 날씨가 경기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이런 때는 가급적 피해야 되겠죠. 선선한 이런 날씨에 주로 한다라는 거고. 자, 온대기후이며 강수량이 고른 편이다. 온대인데 강수량이 골라요? 고른 편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후이겠죠. 그럼 이 기후는 CFA와 B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도시들일 것이다. 요게 큰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파리는 대륙 서안이고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합니다. 파리도 완전 한여름에는 20도 후반까지 막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선선한 한 20도 언저리 그쯤이 사실 사람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온도 조건이거든요. 자, 클레이 코트에서 뛰는 선수들이 신발 바닥에 묻은 흙을 계속 털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흙바닥으로 돼 있는 데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대륙 서안인데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합니다. 얘보다는 조금 더 한여름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때가 되어도 그다지 덥지가 않다는 거겠죠. 푸른 잔디 코트에서 진행이 되고 기온이 높지 않아 긴 정장을 입은 관중들을 볼 수가 있다. 이때면 한여름에 들어가는데도 기온이 높지 않아서 긴 정장을 입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파리보다 오히려 여름에, 그렇죠? 7월 정도의 기온이 살짝 더 낮은 어느 곳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해 보자면 이게 바로 런던인 거죠. 런던. 그렇지만 대륙 서안에서 설마 선생님 남반구에 있으면 어떡하죠? 남반구에 있었으면 이때가
한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뭐 좀 이렇게 남반구에 있고 그다음에 뭐 서한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따뜻하다고 해도 바깥에서 그렇게 테니스 치고 이러기는 좀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연결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자, 대륙 동안에 있대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한대요. 이 정도면 아주 늦여름에서 이제 초가을로 넘어가는 그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요때쯤부터 선선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은 좀 지나야 된다. 왜? 우리는 여름에 조금 더우니까. 자, 그게 바로 뭐다? 한여름에 쟤보다는 조금 더 기온이 높고, 그리고 겨울에도 살짝 더 추워요. 왜? 대륙 동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C. 그 다음 남반구에 있대요. 남반구에 있으면 1월에 기온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자, 1월 말 2월 초가 얘네들한테는 여름이니까. 자, 1년 중 가장 먼저 열리는 메이저 대회로 많은 유럽인들이 겨울 휴가차 방문하여 경기를 관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C, 이게 B,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어때요? 우리 4대 메이저 대회 하나도 모르고서도 다 풀 수가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쨌든 여기다 도시를 써보자면 가는 런던, 나가 뉴욕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 멜버른.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가봅니다. 자, 요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푸셨나요? 사실 이거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도 대략적으로 이쯤 아닐까? 이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사실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신기조산대의 주요 지진 발생 지역입니다. 신기조산대. 그러면 우리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쯤 어디에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영도고요. 이거는 이제 적도 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런던은 뭐 이런 데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유럽이 이렇게 대충 돼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지중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프리카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도 지금 대략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다가 아라비아 반도 있고, 인도 쪽 있고, 네. 이거 너무 내려왔네요. 네. 자,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뭐 아라비아 반도 있고, 뭐 인도 쪽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쭉 오고,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국 있는 쪽 가겠고, 우리나라 요쯤에 있겠고, 일본이 이런 데 있겠고,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요, 아메리카 대륙이 뭐 이런 정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서쪽 지역인가 보다. 이거는 남미에서 완전 적도 부근의 서쪽 지역인가 보다. 뭐 그 정도를 대략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면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그 언저리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페루의 북부 정도 나와요. 왜냐면 여기가 딱 적도에 맞물려 있어가지고 에콰도르 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요쯤이 되면 이제 뭐 인도가 있고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히말라야 산맥의 그 언저리쯤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127.5도 정도 가운데로 슉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고 더 위쪽으로 올라간 곳이기 때문에 홋카이도나 뭐 그 근처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가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어 분리되는 곳이다. 이거는 해령 같은 데가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런데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쪽은요,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이고, 그쪽에 딱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만나는 그 정도 언저리이지,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어 분리되는 해령은 적어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경계에 위치한다. 이런 데가 있는 거지, 여기는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이렇게 만나는 경계입니다. 그 다음, 다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이다. 사실 이제 인도가 이 어디쯤 있고 하니까 여기가 인도판과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히말라야 산맥 그 언저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요게 맞는 거고. 라는 판이 갈라지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 다라 모두 불의 고리로 불리우는 조산대에 위치한다. 불의 고리, Ring of Fire,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죠. 환태평양 조산대. 그러면 다와 라를 볼게요. 가하고 나도 환태평양 조산대로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도 환태평양 조산대. 그렇지만 얘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알아내는 것, 대략적으로 그려서 알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고 문제도 조금 까다로웠네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봅니다. 이란의 어느 지역? 여행기입니다. 이 도시는 과거 실크로드 대상들의 집결지였다.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상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보통 이런 건조지역에서는 낙타 등에다가 물건 싣고 쭈루루루 함께 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전통 가옥들이 즐비한 구시가지 건물 지붕에는 굴뚝처럼 생긴 바드기리가 눈에 띄었고 이곳은 물이 부족해서 옛날부터 카나트라고 불리는 관계시설이 발달해 있었다. 자, 어쨌든 건조한 지역에서의 전통 가옥이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급경사의 지붕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건조 지역에서는요. 대체로 지붕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별로 안 오거든요. 비가 별로 안 오는데 굳이 이렇게 뾰족하게 지붕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바드기르는 바람탑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집이 1층, 2층 이 정도의 높이에 있을 텐데 걔보다 훨씬 더 높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층부의 공기가 그나마 지면보다는 선선하잖아요. 그게 요 실내로 쏙 들어와서 실내 공기를 어느 정도 정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도 좀 떨어뜨려주는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그 다음 이곳은 물이 부족한데 이것의 이유는 연 증발량보다 연강 수량이 더 많다고요. 그러면 습유란 기후가 되는 거잖아요. 증발량이 더 많은 거죠. 그 다음 카나트는 물이 염분이 높아서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부적합하다라고 했는데 자, 카나트는 지하 관계수로로 끌고 오는 지하수입니다. 자, 우리 보통 지하수는요 염분이 굉장히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맹물처럼 먹는 물이에요. 그렇죠? 사람도 먹을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 용수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용수로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 자, 압구시트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걸쭉한 우리나라로 치면 찌개 같은 느낌이고 그냥 서양식으로 하면 스튜 같은 건데 여기에 고기도 있고 뭐 감자도 있고 콩도 넣고 채소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 먹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사람들은요 이란이고요. 이란은 이슬람교.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주로 어떤 고기가 들어갈까요? 양고기가 주로 들어가죠. 아무래도 이제 유목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고기니까.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고기들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양고기. 이슬람교 때문에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라는 것. 답은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강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월, 7월 중 하나임이라고 했네요. 자, 일단 요쪽 지역은요. 몬순 기후 나타나겠죠? 그 다음 요쪽 지역은 적도가 딱 맞물려 있는 열대 우림 기후 정도 되겠네요. 자, 요 정도면 사바나 기후. 여기라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남반구에 있다, 적도에 있다, 그 다음에 북반구에 있다. 요걸 잘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가나, 다라가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각기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건 7월 강수량과 1월 강수량을 여기다가 뭔가 A, B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얘네들한테 물어봅시다. 너 7월에 비 많이 오니? 1월에 비 많이 오니? 자, 얘는 언제 많이 와요? 7월에 퍼붓듯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1월에 별로 안 와요. 자, 얘는 어때요? 그냥 골고루 많이 와요. 그러면 1월하고 7월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넌 7월에 많이 오니 1월에 많이 오니 7월이 겨울이고요. 1월이 여름입니다. 근데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적게 오고 겨울에 많이 오잖아요. 7월에 많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남반구에서 여름에 해당되는 1월에 많이 오고 7월에는 적게 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차피 비슷하니까 빼버리고 7월에 많이 오는 것이 두 곳, 1월에 많이 오는 곳이 한 곳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중간하게 둘 다 적당히 많이 오네요. 그리고 이때 지금 1월에 여기 B의 강수량은 지금 보니까 얘네는 지금 이때 적게 왔고 이때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라는 이때 적게 왔고 요때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곳은 B일 때, B 시기에 많이 온 거고 두 곳은 A 시기일 때 더 많이 온 겁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자, A는 몇 월이라는 겁니까? 7월이라는 겁니다. 왜? 1월보다 7월에 더 많이 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곳이 더 많이 오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1월이었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늘 골고루 많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F가 어디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는 1월에 많이 오는 거죠. 그럼 여기 해당될 수가 있겠네요. 사바나 라. 그 다음 가와 나가 있으면 가는 지금 다른 지역들보다 7월에 압도적으로 많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오는 겁니다. 저 정도면. 근데 그게 바로 다 뭐다? 지형성 강수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AM, 여기 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 이쪽과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CS 지중해성 기후. 자,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고 1번 봅니다. 가는 나보다 지형과 바람의 영향으로 영강수량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영강수량이 일단 가가 다보다는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얘는 계속 이렇게 낮 동안에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비가 싹 쏟아져 내리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무슨 성 강수가 많이 내려요? 대류성 강수가 많이 내리죠. 이름 뭐예요? 스콜이죠, 스콜. 자, 반면에 이쪽은요. 특히 여름 시즌에 바다에서 굉장히 습한 공기가 불어가는데 너무 높은 산맥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슬점에 도달해서 비가 엄청 많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지형성 강수가 굉장히 많이 뿌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형과 바람의 영향으로 영강수량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데워져서 올라가다가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는 라보다 12월에서 2월의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12월에서 2월이면 얘한테 여름이고요. 그때 적게 온다는 거죠. 근데 라는요. 자기한테 이때가 여름인데 그때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설명됐네요. 자, 다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다, 가가 있으면 둘 다 열대기후이긴 한데 완전히 여기는 지금 적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월평균 기온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그나마 살짝이라도 겨울 느낌 나는 곳이 있다, 때가 있다. 그러면 여름과 겨울의 그 평균 기온 차이가 살짝은 벌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는 오히려 기온의 연교차가 더 작다. 그 다음 나는 A 시기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A 시기가 7월이죠. 그때가 나한테는 겨울이니까 겨울은 뭐가 찾아와서 영향을 주나요? 이 편서풍이 나에게 많이 불어오거든요. 편서풍 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온다라는 거였고 라는 가보다 B 시기의 낮의 길이가 짧다라고 했습니다. 자, 라는 여기 있고요. 가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B 시기는 1월이고요. 1월은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일 때입니다. 여름인 곳이 겨울인 곳보다는 낮의 길이가 긴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출문제에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라면 네, 조금 버겁지만 여러분들이 너끈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세 국가의 전통 의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의 A씨와 함께 연결해라. 인도, 일본, 중국 중 하나임이라고 했네요. 자, 한랭한 기후가 나타나는 북방의 유목문화에서 기원한 전통 의복이고요. 긴 상의가 발등까지 내려오는 옷으로 말을 타기 편하게 옆트임이 있다. 말, 유목, 추운 쪽 그거와 제일 연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중국. 자, 그럼 가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나. 자, 요렇게 입고 다니는 거. 상당히 지금 개방적인 옷차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 터번이라는 걸 썼고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지금 이 바지 어떻게 입는 옷이었나요? 이렇게 허리에 한 바퀴 천을 두르고 그 다음 뒤에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올려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런 걸 도티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옷차림은 인도의 옷차림이잖아요. 그렇죠?
자, 더운 남부지방에서 기원한 전통 의복임. 긴 천을 늘어뜨린 다음 다시 허리춤으로 올려 동여매는 옷으로 힌두교 수행자의 복장으로 많이 사용된다. 힌두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도. 그 다음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전통 의복임. 딱 봐도 일본 사람 같이 생겼죠. 그렇죠? 자, 여성의 전통 의상을 기모노라고 하죠. 근데 남성은요, 유카타라고 합니다. 유카타. 지금 남자분이니까 유카타를 입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천으로 만들어지는 소매가 넓은 옷으로 목욕 후나 봄, 여름 축제에서 주로 많이 입는다. 남학신 같이 생긴 거 그거랑 같이. 그럼 요건 일본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 비율이 매우 낮다. 3차 산업의 비율이 이들 중에서는 가장 높다. 그러면 이게 제일 선진국형의 산업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중국과 그 다음에 인도가 남았는데요. 인도가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조금 더 저개발국에 가까운 나라니까, 그러면 1차 산업의 비율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중국이 워낙 2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이런 국가이거든요. 특히 생산액 측면에서는 2차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중국, 여기가 인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BCA 4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9번 갈게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AC 지역 중 하나임.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쪽은 이제 시베리아 쪽이네요. 그렇죠? 여기 뭐 블라디보스토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뭐 하바로프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 언저리일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여기는 DW. 그 다음, 자, 요쪽은 지금 뭐 미국과 캐나다의 그 거의 경계부 쪽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 미국 북부부터 캐나다의 대부분은 냉대 수분 기후가 나타나죠. 그 다음, 여기는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 내륙 쪽은 완전히 빙설 기후인데 바닷가 일부 지역은 툰드라 기후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나타난 기후는 냉대 겨울 건조, 냉대 습윤, 툰드라, 요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셋 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겨울이 춥다라는 거죠. 자, 최난월 평균 기온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냉대와 한대의 구분 경계가 뭐였나요? 최난월 평균 기온 몇 도? 10도였죠, 10도. 이렇게. 근데 10도 넘는 게 두 개가 있고요. 10도를 못 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0도보다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가가 겨울이 춥지만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누구다? 툰드라 기후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 나와 다는 둘 다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를 넘었으니까 냉대 기후인데, 겨울 건조와 습윤의 차이가 뭐였나요? 자, 겨울에 비가 적게 온다라는 거죠. 이건 누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이 간격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반면에 여기 있는 달을 한번 보면요. 1월에도 많이 왔고 2월에도 3월에도 꽤 오니까 간격이 이만큼씩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가 바로 뭐가 된다? DW. 다가 DF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가에는 침엽스름인 타이가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툰드라 기후. 툰드라 기후는 무수목 기후죠.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너무 추워서. 틀렸네요. 요거는 냉대 기후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나에는 개방적인 구조의 고산가옥이 발달해 있다. 이거는 완전 열대 기후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는 냉대입니다. 그러면 보통 통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두껍게 쌓아 올린 폐쇄적인 구조의 이런 통나무집,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 A는 B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 DW, 그 다음에 이쪽은 DF입니다. 근데 DW, DF 이것만 가지고 보라는 게 아니라 결국 얘네들이랑 연결하라는 거죠. 이게 A고 이게 B다. 근데 A보다는 B가 연강수량이 더 많았네. 이걸 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틀렸고. C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C는 지금 툰드라죠. 여기. 요거의 연교차 어때요? 네, 요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은요, 더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C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는 C, 나는 A, 다는 B이다. 요게 맞는 답이 되겠네요. 답은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잘 분석해서 연결해서 풀어나가는 전형적인 기출 유형의 문제였고,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B는 각각 도시 인구, 촌락 인구 중 하나임. 자, 나와 있는 국가들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는 독일 나와 있고요. 자, 이쪽에 터키 있고요. 자, 여기는 에티오피아죠. 요게 케냐, 요게 탄자니아죠. 요런 나라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럼 이거는 케냐. 자, 이쪽은 브라질. 자, 이렇게 봤을 때 0세에서 14세 인구 비율입니다. 유소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가 가가 있거든요. 자, 이런 데는 저출산 고령화가 뭐 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이제 개발도상국이 있는데 유럽의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구조가 좀 유럽에 가깝게 나타나고, 터키도 개발도상국이긴 하지만 케냐가 워낙 이제 저개발국에 가깝다 보니까 출생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케냐가 되겠습니다. 케냐. 그 다음 라를 볼까요? 청장년층의 비율이죠. 청장년층의 비율은 얘네들이 어차피 큰 차이가 없는데 유소년층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이런 나라다라는 거죠. 라가 독일이 됩니다. 독일. 자, 그럼 나와 다가 있는데요. 나와 다는 총 인구를 보니까요. 다가 월등히 지금 파이의 이 그 원이 큽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이게 인구가 제일 많은 어떤 국가일 건데, 사실 뭐 이런 건 뭐 8천만 명대이고요. 그렇죠? 뭐 케냐 정도면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은 그 정도 수준이고, 브라질이 2억 명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가 브라질이 될 수밖에 없죠. 나는 여기서는 터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케냐는 A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국가들은 B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도시 인구죠. 요게 촌락의 인구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가는 아프리카에 있고요. 다는 남미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민쌤의 꿀팁이라 그러면서 수능 개념 교재 때부터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쌤이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총부양비는 뭘로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청장년층의 비율. 자, 이게 높을수록 총부양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계산 공식 그리고 도출하는 과정 다 설명을 해드렸었고, 그러면 여기서 나하고 가가 있으면 나가 청장년층의 비율이 더 높잖아요.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총부양비가 더 낮다. 얘가 총부양비가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틀렸고, 나는 다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자, 나하고 다가 있으면 도시화율이 물론 다가 좀 더 높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도 비율도 높은데 총 인구도 더 많아요. 그러면 도시 인구 자체는 다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라는 가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독일, 케냐가 있으면 여기가 아이들 많이 태어나고 여기는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죠. 그렇죠? 합계 출산율은 케냐가 훨씬 더 높다. 그다음에 독일은 터키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이쪽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선진국이다 보니까 노년층 인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 요게 맞는 거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만 잘하면, 즉 이 자료에서 어떤 나라인지 가나다라만 잘 구분해냈으면 밑에 가서 물어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갈게요. 가나 화석에너지를 그림 AC에서 고른 것은. 오, 정말 근래 들어서 에너지 자원 문제 중에서 이렇게 쉬웠던, 또 이렇게 간단했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데서 우리가 힘을 조금 줬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힘을 많이 뺄게,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UAE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뭘 수출하나요? 석유를 많이 수출했죠. 이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고 최근 화석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였다. 너무 이거에만 의존하였다가 이제 점점 석유도 많이 안 쓰고 전기차로 바뀐다며. 그리고 석유가 점점 고갈되어 간다며.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석유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진짜 나중에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지겠지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키워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러시아는 이것의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주로 육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연합에 이를 공급한다. 최근 러시아는 주변 국가의 갈등 및 국제정세 불안정에 대응해 발트의 흑해를 지나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러시아 하면 뭡니까? 바로 천연가스가 있죠. 천연가스를 그것도 이제 인접해 있는 그리고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으로 많이 수출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현재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까? 얘라고 할 수 있는 게 석유죠. 그리고 아니오에서는 이제 석탄과 천연가스가 넘어오겠네요. 그렇죠? 자,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하였습니까? 얘에 해당되는 것이 천연가스죠. 그러면 여기에 석탄이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석유와 천연가스 원하는 거잖아요. A, B. 답은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너무 쉬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12번 갑니다. 요것도 식량작물 문제 중에서는 조금 수월했던 편입니다. 1인당 소비량을 나타냈다라고 했고 쌀 및 옥수수 중 하나입니다. 자, A를 보니까 유럽, 앵글로, 오세아니아에서 일단은 소비량이 많고 다른 대륙에서도 많습니다. 사실 밀은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대륙에 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먹잖아요. 빵도 먹고 그다음 면도 먹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밀이다. 그다음 B를 보니까요. 요런 데는 조금인데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얘네들은 밀도 많이 소비하고 쌀도 꽤 소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에서 옥수수를 또 많이 소비하는 편이죠. 라틴 아메리카. 특히 옥수수를 많이 생산한 나라들이 몰려있죠. 자, 그 다음 아프리카에서도 사실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먹지만 여기서는 옥수수의 생산이 조금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옥수수를 먹는 그런 양도 다른 대륙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C를 보니까요. 다른 데서 별로 많이 안 먹는데 아시아가 유달리 뿔룩 올라와 있죠. 이게 바로 쌀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A는 식용보다 사료용으로 소비되는 양이 많다. 자, 옥수수가 사료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밀과 쌀은 대부분은 식량으로 소비되고 있거든요. B의 세계 최대 생산국은 아시아에 위치한다. 자, B는 옥수수인데 자, 옥수수는 지금 보니까 세계 최대 생산국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자, 그러면 미국은 아시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좀 더 정확하게는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다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틀렸고. 그 다음 A는 B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옥, 쌀, 밀, 이 순이거든요. 밀은 다른 것들보다는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B는 C보다 세계에서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하는 양이 많다.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쌀보다는 훨씬 더. 그 다음 C는 A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밀이 국제 이동량이 많고요. 옥수수가 그 다음이고 쌀은 이동량 자체가 많지가 않죠. 국제 이동량은 밀, 옥, 쌀 요 순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종교 문제 중에서도 또 쉬운 편에 들어갔었던 원래 또 종교 문제도 자료가 좀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잖아요. 여기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쪽과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와 그 다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교죠. 그 다음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에 골고루 어느 정도 있고 특히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트교죠.
그 다음 여기서는 지금 힌두교는 빠져 있으니까 불교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아시아에서 대부분이다. 그럼 여기서는 불교가 되겠네요. 자, 그럼 봅니다. 가는 성지 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한다. 이슬람교에서는요, 일평생 한 번 메카와 그 주변에 있는 성지를 순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고요. 그 다음 나의 대표적 성지는 룸비니와 부타가야이다. 요거는 불교의 성지죠. 틀렸고. 그 다음 다의 대표적 종교 경관은 십자가와 종탑인가요? 불상과 불탑 뭐 이런 거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크리스트교의 종교 경관. 가는 나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기원 시기 따져볼까요? 불교가 먼저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죠. 틀렸네요. 세계 신자 수는 어때요? 크리스트교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 다음 이슬람교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불교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1번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종교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쉬웠던 편에 들어가는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간단하고 또 우리가 뭐 기본적인 뭐 기출문제, 학력평가 이런 데서 봤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딱 봐도 요거 보니까 알겠죠. 어딘지. 바로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 그럼 유럽에 전통이 있는, 역사가 있는 이런 대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유의 여신상 있고 이렇게 높은 빌딩들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바로 뉴욕이더라. 뉴욕은 북미에서 파리보다는 나중에 지어진 그렇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대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도시의 상대적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뉴욕의 상대적 특징. 세계 금융시장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뉴욕이 어마어마하죠. 런던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상 뉴욕이 거의 탑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 발달의 역사는 파리가 오래되었고 얘는 짧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심과 주변 지역 간의 건물 높이 차이. 사실 여기에서는 그게 딱 드러나 있진 않은데 우리 뭐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가운데 이렇게 한 5층 내외의 이런 역사적 건물들이 많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첨단 건물들이 그 나중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도심의 조금 바깥에 이렇게 높다랗게 자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유럽의 역사가 오래된 이런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반면에 뉴욕 같은 이런 데는요. 처음에 이렇게 빌딩들을 짓고 이제 도시가 한창 건설되고 이럴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부에 아주 높게 이렇게 빌딩들을 짓고 그 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이런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도심과 주변 지역의 건물 높이 차이, 도심과 주변의 건물 높이 차이 이게 뉴욕 쪽이 훨씬 더 크게 나더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B를 답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다음 글에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어쨌든 조금 추운 지역, 그리고 건조한 지역, 기후와 함께 지형을 버무린 이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옐로우 나이프라고 있습니다. 이거 캐나다 북부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 자, 대표적인 오로라 관측지로 우리 오로라 이거 사실 세계지리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진 않는데 근데 이게 적어도 고위도 쪽으로 가야지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행지리 많이들 배우실 건데 아마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이런 걸 배우신 학생들은 대부분 여행지를 함께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여행지리에서는 이제 영상과 함께 또 중요하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고위도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 오로라 잘 몰랐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로라 몰랐어도 됐는데 하지만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백야 현상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위도 60도 이상의 그런 고위도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럼 고위도 지역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캐나다의 약간 좀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냉대 기후가 주로 나타나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고비 사막 아예 딱 나와 있죠. 고비는 풀이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라는 의미다. 황량한 환경이지만 낙타 트레킹, 게르 체험 등을 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별도 감상할 수가 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몽골 쪽에 뭐 여기 보면 게르 같은 것도 있고
낙타 트레킹 이런 것도 있으니까. 몽골 쪽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이런 모습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합니다. 가인은 유기물이 풍부한 체르노잼이 널리 분포한다. 유기물이 풍부한 체르노잼은 BS, 스텝 기후 쪽 아닙니까? 근데 이런 데는 냉대 쪽이거든요. 냉대에서 볼 수 있는 토양은 회백색의 좀 척박한 또 강한 산성의 토양인 포드졸토가 있죠. 요거랑 지금 헷갈렸는지 은근히 지금 걸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나에서는 선상지, 와디 등의 지형을 볼 수 있다. 사막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가는 나보다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고비 사막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보다는 조금 더 고위도 쪽에 가깝게 있습니다. 근데 고비 사막의 위도를 보면 그 북한보다 약간 더 고위도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면 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위도라기보다도 중위도에서 약간 높은 위도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런 거는 백예현상 나타나려면 상당히 고위도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 더 고위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 나는 물리적 풍화 작용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한랭한 곳이죠. 여기는 건조한 곳이죠. 한랭하거나 건조하게 되면요, 이런 데서는 이제 얼고 녹고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는 거고, 여기는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 바람에 의해서 뭔가가 이렇게 날려다니면서 갈라지고 부서지고 뜯기고, 그 다음에 너무 뜨겁게 데워졌다가 또 식고, 이게 반복되면서 조직이 와해되고, 이런 풍화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화학적인 성분 변화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직이 와해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후적인 원인들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물리적 풍화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풍화가 화학적 풍화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 어떤 환경에서? 한랭한 환경 또는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 자,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을 골라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문제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16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네요.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라. 일단 국가부터 먼저 볼게요. 멕시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콜롬비아죠. 그 다음 여기가 페루. 여기는 칠레. 그 다음에 여기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이게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쪽이 에콰도르. 여기가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죠. 자, 여기 보니까 마추픽추가 딱 나와 있습니다. 마추픽추 하면 어디? 바로 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바로 페루 딱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웠던 문제. 자, 잉카 문명이 발생한 곳으로. 우리 아스테크 있고 마야 있고 그 다음에 잉카가 있잖아요. 잉카가 요쪽 지역이죠. 여기가 안데스 산맥 아닙니까? 안데스 산맥에서도 특히 요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었던 문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루의 쿠스코라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서 원주민 그리고 고대 도시인 마추픽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건 바로 페루를 골라내라 라는 뜻입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와 있는 국가는 영국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있고요. 여기는 파키스탄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이쪽을 보겠습니다. 자연 증가율이 있고요. 순이동률이 있습니다. 순이동률은 유입인구 빼기 유출인구 나누기 총인구 곱하기 1000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자연 증가율이 얘는 상당히 낮은 거고 이쪽 두 개는 높습니다. 그렇죠? 얘나 지금이나 높아요. 그러면 아이를 많이 태어나게 한다. 즉 출생률이 높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가는 어때요? 얘네들에 비해서 출생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출생률이 제일 낮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영국이 있잖아요. 아, 이게 영국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출생률이 상당히 낮고 대신에 순이동률은 약간 플러스예요. 그렇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영국을 매력적으로 느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나와 다를 놓고 보면 둘 다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자연 증가율이 높은 건 알겠는데 나는 순이동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다는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쪽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여기는 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우디와 파키스탄 중에서 들어오는 사람 더 많은 데가 어디예요? 사우디는 일자리가 풍부하니까 이 젊은 남성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가 사우디, 다가 사람들이 좀 더 일하러 빠져나가는 파키스탄이 되겠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 사실 이런 서남아시아 지역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또 영국 같은 데 이런 데로도 꽤 많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나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있다.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이고요. 최상위 세계 도시는 없다. 자,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있는 것은 영국이다라는 거죠. 영국의 런던. 그 다음 다는 2010년에서 2015년 인구가 감소하였다. 자, 다는 왠지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으니까 감소하였다라고 할 때 마음이 약간 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자연 증가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동률이 있습니다. 순이동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거를 사회적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 증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자연적 증가율 플러스 사회적 증가율, 인구 증가율로 해야 되겠네요. 네, 증가율. 이걸 다 더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마이너스, 좋아요. 근데 너무 플러스.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때 당연히 플러스가 이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은 여전히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는 나보다 15세에서 64세 인구의 성비가 높다라고 했는데 영국하고 사우디가 있으면 사우디가 젊은 남성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중간에서 왔다 갔다 뭐 그런 정도이겠지만 사우디는 남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비가 여기서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했고,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나하고 다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두 군데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약간 더 커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파키스탄은 인구가 2억 명 정도가 되는 거고 사우디는 우리가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공부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거고 얘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겁니다. 근데 영토 크기가 비슷하거나 요게 약간 더 크거나 이렇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인구 밀도가 어디가 높아요? 다가 높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 다음, 다는 가보다 도시화율이 낮다. 자, 다는 파키스탄, 가는 영국. 도시화율은 당연히 이쪽에 높고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도시화율이 아주 높거나 이렇진 않죠. 그러면 요게 맞는 설명이네요. 답은 그래서 5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계산도 하면서 따져가야 될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의 A에서 C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 하나임. 자, 여기서 지금 멕시코, 미국, 캐나다를 알아내야 되는데 사실 요것만 보고도 이미 짐작하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A, B, C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끼리는 별로 인구 이동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가 인구 이동이 많고 이렇게가 인구 이동이 정말 많네요. 그러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에서 양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여기를 다 많이 찾아간다라는 거야. 제일 사람들이 많이 찾아나가는 그런 나라가 뭐예요? 바로 미국이죠. 미국. 자, 그러면 A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이만큼이 되고 B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나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나요?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멕시코라는 얘기네요. 요게 캐나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연령층별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저 유소년층, 청정년층, 노년층. 여기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고 여기는 유소년층이 좀 적고 노년층이 더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이건 어차피 미국인지 우리가 알았을 거니까. 그래서도 이렇게 멕시코와 캐나다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거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고단수의 학생인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A를 보니까요. 1위 도시의 인구가 전체 도시 인구의 20%가 넘는데요. 네.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인구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번 볼게요. 각 국가의 도시 인구에서 국가별 인구 규모 1위, 2위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도시 인구가 이만큼 있을 텐데 이 1위 도시에 그 도시에 몰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와, 대단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도시에는 5%.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도시 인구, 그 나라의 도시 인구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값이다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는 4배의 인구 격차가 난다라는 거죠. 1위 도시가 2위 도시의 2배 이상이 되면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종주도시화가 나타난 거예요. 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에서 종주도시화 현상이 뚜렷한 곳은 멕시코가 되겠죠. 라틴 아메리카 쪽에. 그럼 이게 바로 멕시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B와 C가 있습니다. 전체 도시 인구, 캐나다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미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1위 도시, 2위 도시를 꼽아봤더니 얘는 1위 도시가 이 정도. 많이 몰려 살고 있긴 해요. 근데 2위 도시도 이 정도. 근데 C를 보니까요. 1위 도시라고 해봐야 이 정도, 2위 도시도 이 정도. 2배 이상씩은 차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일까요? 이게 미국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이고 도시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1000만에 가까운 뉴욕이 1위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고 도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뉴욕이 1000만 명 된다고 해도 그게 애게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느낌이. 반면에 캐나다 어때요? 캐나다는 이게 뭐 3,700만 명 이 정도가 토탈 인구인데 그 중에 한 3천만 명 정도가 예를 들면 도시에 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토론토에서 그거의 한 20%, 한 600만 명 넘는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20% 이 정도 나거든요. 그리고 2위 하는 도시가 또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게 토론토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이 정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캐나다에 사는 그 도시 인구 자체가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몇백만 명만 돼도 퍼센트가 팍 올라가게 되겠죠. 반면에 도시 인구가 너무 많고 도시가 너무 많은 미국에서는 1000만 명 된다고 해도 애게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로도 구분할 수 있으면 진짜 고단수인 이런 학생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이게 캐나다, 이게 바로 미국.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가겠습니다. A는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A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있죠. 스페인어. 그 다음 B의 퀘벡주에서는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난다. 캐나다의 퀘벡주는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계 주민의 후손들이 주로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주로 쓰고 있는 다른 캐나다 지역에서 분리독립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C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뚜렷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C는 미국이고요. 미국은 종주도시화 현상이 뚜렷하지 않다. 왜?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A는 C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이쪽은 멕시코고요. 멕시코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다른 데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노년층은 또 적기도 하고 그러면 중위 연령이 낮다라고 해야 되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인구 이주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인구 이주 요겁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인구 이주 이만큼입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많은 거죠?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게 양쪽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요걸로만 한정했을 때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 19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어가 공용어인 A에서 D 국가 곳곳에는 과거 유럽인들이 남긴 흔적들이 많다. 요거 볼게요. 여기가 에티오피아, 케냐, 요게 탄자니아라고 했죠. 탄자니아. 자, 여기는 나미브 사막이 있는 나미비아. 요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 여기가 보츠와나. 최근 교육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때문에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국가입니다. 자, A 북쪽 호수. 여기에 있는 북쪽 요 호수는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호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죠. 자, 요거는 영국 여왕. 자, 그다음 B의 수도인 빈트후크는 독일어로 바람 많은 모퉁이라는 뜻이다. 동북쪽에 길게 튀어나온 B의 직선형 국경도 특이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왠지 이렇게 생기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까요? 기억은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하고 관련이 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런 많은 곳에서 뭐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이나 뭐 빅토리아 공원 아니면 빅토리아 호수, 어떤 데는 빅토리아 폭포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다음 니은은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설정되었다. 이게 이렇게 어떤 데선 딱딱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자연스럽게 끊기려면 이렇게 끊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럽 열강들이 서로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모양의 국경선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원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네들끼리 무언가를 경계를 해서 촥촥촥 나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최근 A와 B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위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다. A는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드넓은 초원을 보기 위해, B는 해안에 펼쳐진 멋진 사막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해안에 사막이 펼쳐져 있는 것은 한류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이런 데 안개가 자주 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사막 쪽이니까 뜨겁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바다 쪽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이 되어 가지고 여기 수증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 건데, 사막은 또 밤에는 또 싸늘하게 식거든요. 그러면 수증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싸늘하게 식다 보니까 이슬점에 도달해서 안개가 쭉 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류의 영향도 있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어느 정도 맞죠? 그다음 자, C와 D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다. C는 다이아몬드, 금 등의 광물 자원이 많고 D는 화석 에너지, 그 중에서도 석탄이 풍부한 편이다 라는 거죠. 자, A는 C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A하고 C가 있으면 여기가 인구가 좀 적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다이아몬드, 금 같은 이런 광물들을 많이 캐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괜찮다라는 거 우리가 뭐 개념 시간부터 열심히 학습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맞는 설명이 아니죠. 네, 요거 반대로 설명했네요. 그 다음 D는 B보다 석탄 수출량이 많다. D하고 B가 있으면 이쪽에는 석탄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석탄 수출량이 많은 편이다 라는 거죠. 다른 건 다 맞고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선생님이 정말 느끼는 건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디 이렇게 식당 나가서 밥 먹기도 좀 그러니까 많이 시켜서 먹게 되는데 이게 전부 플라스틱 용기로 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야. 예전보다 훨씬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국제사회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것의 통제 대상에 2021년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하였다. 과거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남극 상공의 오존홀이 커지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국제사회는 1987년에 이것을 체결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규제를 명시하였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인데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디귿은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염화플루오리나탄소. 그죠? 여기에 뭐 프레온 가스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 리을은요. 여러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오존층 파괴 때문에 호수 산성화로 인한 무생물화,
건물 부식 이거는 산성비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니까 피부암, 백내장, 그리고 식물생장 저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다음 니은은 바젤 협약, 미음은 몬트리올 의정서이다라고 했는데 유해 폐기물 국가 간의 이동 규제하고 관련된 것은 바젤 협약이 맞죠. 그리고 오존층 파괴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가스 쓰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가 맞습니다. 답은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골라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 쭉 다 풀어봤습니다. 어땠나요? 까다로운 몇몇 문제 빼고는 사실 굉장히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았고 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의 난이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빈 구멍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와 함께 잘 복습해 주시면 여러분들 수능 때 훨씬 더 탄탄한 실력 발휘해가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도 민쌤의 강의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수능 만점 기원하겠습니다. 1등급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